저는 제 딸이 사기꾼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평생 모은 돈을 딸에게 건넸고 그 돈으로 딸은 도망칠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그날 저는 장롱 속에 숨어서 딸의 통화를 들었고 믿었던 딸의 목소리 뒤에서 들렸던 낯선 남자의 속삭임, 그게 시작이었죠. 제 통장은 텅 비었고 딸의 가방엔 해외 항공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박영자라고 합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던 그날 오후, 저는 반찬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가 조금 넘었더군요. 해는 이미 서쪽 하늘 너머로 사라졌고 골목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서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어요. 평소에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 요즘 들어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골목을 지나며 이웃집 창문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부러웠습니다. 그런 평범한 행복이 제게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졌어요. 빌라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제가 사는 곳은 3층이었어요. 낡은 빌라였지만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벽에는 곳곳이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렸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냉랭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불을 켜자 작고 낡은 거실이 드러났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작은 TV, 그리고 식탁이 전부였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딸의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교 졸업식 사진, 그리고 가운데에는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저와 남편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는 2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에 깨우러 갔더니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소생할 수 없었어요.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건강해 보였던 남편이었기에 더욱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와서 조문했어요. 딸도 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장례식 내내 울지 않았어요.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지만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은 더욱 텅 비어 보였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그가 앉던 소파 자리, 그가 신던 신발, 그가 입던 옷, 모든 게 그대로 있었지만 주인은 없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남은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시금치나물이 있었어요. 저는 밥 한 공기를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맛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경제 뉴스, 정치 뉴스, 그리고 사건, 사고 뉴스. 요즘 세상은 참 무섭더군요. 사기 사건, 강도 사건, 살인 사건.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참 무섭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김치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으니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였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니까 김치는 항상 넉넉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낡은 폴더폰에서 나는 벨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손을 닦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보니 윤미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딸이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온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 뜸해졌어요. 저는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아?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밝고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나 지금 좀 힘들어. 딸의 목소리에서 눈물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인데? 어디 아파? 다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나 급히 돈 좀 필요해. 역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이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니까요. 또 돈이야? 미정아, 지난번에 준 돈은 다 썼어? 엄마, 그건 사업에 다 들어갔어. 이번엔 정말 급해. 정말 이번 한 번만이야.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딸에게 준 돈이 얼마였던가요? 500만 원, 1000만 원, 때로는 2000만 원.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을 겁니다. 그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전화 너머로 딸이 한참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많이 필요해.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할게. 엄마, 제발 좀 도와줘. 정말 절박해.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끊어. 시간 없어. 낮고 급한 톤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위 동혁이인가? 하지만 목소리의 느낌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았어요. 더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미정아, 지금 누구랑 있어? 아무도 안 있어, 엄마. TV 소리야. 딸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수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일 점심때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제발 부탁이야. 나 정말 힘들어. 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몇 시에 만날까? 12시. 강남역 근처 라떼 앤 테이블이라고 있어. 거기서 보자. 엄마, 꼭 와줘. 알았어, 미정아. 엄마가 갈게.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쥐고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절박함, 그리고 그 뒤에 들렸던 낯선 남자의 목소리.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딸이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빚을 진 건가?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보름달을 보면 함께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보, 저 달 참 밝네요. 그러게. 우리 미정이도 저 달처럼 밝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딸도 멀리 있었어요. 저는 그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잠을 자야 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만 바라보게 됐어요.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미정이가 또 돈이 필요하대. 우리 딸 괜찮겠죠? 혹시 무슨 큰일에 휘말린 건 아니겠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가득 채웠어요. 째깍째깍째깍. 규칙적인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 들렸던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람 소리에 깼어요. 아침 6시였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시장으로 가야 했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래된 작업복이었어요. 검은색 바지에 남색 조끼. 시장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푸석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더군요. 염색을 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귀찮기도 했고 돈도 아까웠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관절염이 있어서 아침에는 특히 심했습니다. 천천히 한 계단씩 내려갔어요. 골목을 지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발밑에 깔린 낙엽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시장은 벌써 활기찼습니다. 새벽 5시부터 도매상들이 물건을 내놓기 시작하거든요.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아저씨들이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무, 배추, 파, 고추, 각종 채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단골 야채가게 사장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였어요. 네, 사장님. 오늘 무 어때요? 오늘 무 정말 좋아요. 어제 막 들어온 거예요. 싱싱하답니다. 저는 무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들어보니 속이 꽉 찬 게 느껴졌습니다. 얼마예요? 박 사장님이니까 개당 1,000원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0개 주세요. 무를 샀습니다. 그리고 배추, 파, 고추도 샀어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로 갔습니다. 오늘은 갈치가 좋아 보였어요. 사장님, 갈치 얼마예요? 한 마리에 5,000원이요. 5마리 주세요. 갈치를 샀습니다. 집에 가서 갈치조림을 만들 생각이었어요. 손님들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장을 보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제 가게는 시장 한편에 있었어요.
박영자 반찬가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반찬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김치 냄새, 멸치볶음 냄새, 된장 냄새. 익숙한 냄새들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두르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먼저 물을 씻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겼어요. 칼로 적당한 크기로 잘랐습니다. 갈치도 손질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제거하고 토막을 냈어요. 손질하는 동안 손에서 비린내가 났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냄새였어요.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넣고 물을 부었어요. 끓이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 익숙한 손놀림으로 양념을 만들었어요. 무가 반쯤 익으면 갈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념장을 부었어요. 자르르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갈치조림을 끓이는 동안 다른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손님들이 자주 찾는 메뉴들이었어요. 일을 하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요? 얼마나 필요하다고 할까요? 시계를 보니 8시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 시간이었어요. 간판을 켜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김치 좀 주세요. 네, 얼마나 드릴까요? 2kg 주세요. 저는 김치를 담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밝은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단골 아주머니들이었어요. 갈치조림 주세요. 멸치볶음 주세요. 시금치나물 주세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갔어요. 시계를 보니 10시였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했어요. 12시에 딸을 만나야 했으니까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외출이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앞치마를 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어요. 원래 화장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입술에 립밤만 발랐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10분 정도 기다리니 버스가 왔습니다. 강남행 버스였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빈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야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버스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보이는 한강은 잔잔했어요. 햇빛이 반짝이며 물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강남으로 들어서니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잘 차려입은 사람들. 저 같은 시골 출신 늙은이는 어울리지 않는 동네였어요. 미정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밝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들은 미정이를 칭찬했고 저와 남편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대학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경영학과였습니다. 졸업하고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성공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5년 전 미정이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내 사업하고 싶어. 회사 생활은 내 적성에 안 맞아. 상사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지겹거든. 저는 걱정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두고 왜 위험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정아, 사업이 어디 쉬운 줄 아니?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엄마는 너무 걱정이 많아. 나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딸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딸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동혁이와 결혼했습니다. 동혁이는 딸의 대학 동기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정이를 잘 모시겠습니다. 동혁이는 저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동혁이네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의 수입이 많지 않았고 저도 반찬 가게로 근근히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감회가 새로웠어요. 결혼 후 딸은 강남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월세였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저는 몇 번 놀러 갔었습니다. 딸은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는데 점점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사업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1년 전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어요. 엄마 미안한데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저는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딸이니까요. 하지만 그 돈은 갚아지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엔 1,000만 원이 필요해. 곧 갚을게. 저는 또 빌려줬습니다. 남편의 적금을 깨서 마련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저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여보, 미정이한테 너무 많이 빌려주는 거 아니오? 우리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지. 괜찮아요. 딸이 성공하면 다 갚을 거예요.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갚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요. 심장마비였어요.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벌써 8시예요. 저는 남편을 깨우려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얼굴을 만져보니 차가웠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남편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사망하셨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누가 왔는지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딸도 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울지 않았어요.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은 더욱 텅 비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컸어요. 혼자 있으니 외로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반찬 가게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일을 해야 생각이 덜 났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버스가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하차벨을 누르고 일어났어요. 사람들을 헤치며 내렸습니다. 강남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유행하는 옷을 입고 멋진 액세서리를 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낡은 옷을 입고 허름한 가방을 든 늙은이.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카페를 찾아 걸었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켜고 길을 찾았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길을 찾기가 힘들더군요. 딸이 몇 년 전에 사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사용법을 배우느라 고생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라떼앤테이블, 카페가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멋진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은은한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커피 향기가 코를 찔렀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사람들, 모두 바쁘게 보였어요. 구석 자리를 살펴봤습니다. 딸이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미정아.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왔어? 그래, 미정아. 저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의 얼굴이 몹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뺨이 푹 꺼졌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피부는 거칠어 보였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 저는 딸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엄마. 딸은 제 손을 꼭 쥐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딸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정말 힘들어. 무슨 일인데?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사업이 잘 안 돼. 그래서 돈이 필요해. 이번에 투자금을 좀 더 넣으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억.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는 제게 너무 컸어요.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1억? 미정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 나도 알아.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라고. 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이 돈만 있으면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빌린 돈도 다 갚을 수 있고 엄마한테도 보답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1억. 남편이 남긴 적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치면 1억 2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게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엄마, 제발. 나 정말 절박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제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 동혁이는 알아? 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남편은 몰라. 왜? 부부잖아. 이런 건 함께 의논해야지. 엄마, 남편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혼자 하고 싶은 사업이거든.
남편은 너무 보수적이야. 이해를 못해. 저는 이상했습니다. 부부인데 왜 의논하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엄마, 나 이번엔 정말 잘할 수 있어. 믿어줘. 제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정말 컸어요. 그 돈을 잃으면 저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며칠 안에 준비해 줄게. 정말? 엄마, 정말 고마워. 딸은 제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미정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알겠지? 응,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약속해. 성공하면 엄마한테 큰 집도 사드릴게. 여행도 보내드릴게.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붐볐어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음악 소리, 모든 게 뒤섞여 들렸습니다. 엄마, 커피라도 마셔. 내가 살게. 딸은 카운터로 가서 커피 2잔을 주문했어요. 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인가 봅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씁쓸했어요. 엄마, 언제쯤 줄 수 있어? 이번 주 안에 줄게. 적금 해지하고 통장 정리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려.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나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딸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하는 사업이 뭔지 아세요? 웰니스 클럽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스파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 좋은 사업 같은데. 그렇죠? 회원들도 많아요. 그런데 시설을 확장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투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미정아,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려고? 엄마, 걱정 마세요. 이미 수익이 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딸의 말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어요. 우리 딸이 성공하길 바랐습니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계속 사업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봐야 해.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가. 우리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쌀쌀했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딸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이번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그래, 엄마도 믿을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딸은 큰 길로 나가 택시를 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택시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정말 잘 될까? 딸을 믿어도 될까?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1억이라는 돈, 평생 모은 돈, 그 돈을 딸에게 주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미 약속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엄마니까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였어요. 가게를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갔습니다. 잠시 외출 팻말을 치우고 문을 열었어요. 오후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갈치조림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1억을 어떻게 마련할까? 적금을 해지하고 예금을 찾고 그래도 모자라면 어떡하지?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꺼내봤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 제 명의의 예금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적금 통장에는 8천만 원이 있었어요. 만기까지 6개월이 남았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예금 통장에는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한테 이 돈 줘도 괜찮을까요? 저는 남편 사진을 향해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도 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은행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창구로 가서 직원을 불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적금 해지하려고요. 저는 남편 명의의 적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이 적금은 만기까지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를 많이 손해보세요. 약 300만 원 정도 손실이 예상됩니다. 알아요. 그래도 지금 필요해서요.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만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훨씬 유리한데요. 직원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괜찮아요. 해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명의인이 사망하셨네요. 상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서류는 다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망신고서, 상속인 증명서, 인감증명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었어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통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이는 울고 있었고 엄마는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랬었죠. 미정이를 안고 은행에 와서 통장을 만들었었어요. 노부부가 연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가 굽어 있었고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겠죠. 고객님, 처리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잔액을 보니 7,70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이자 300만 원을 못 받은 거였습니다. 이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제 통장으로 이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직원은 다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 예금 통장으로 돈이 이체됐어요. 이제 제 통장에는 1억 1,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 돈을 이제 딸에게 주게 됐어요. 정말 잘하는 걸까요? 딸을 믿어도 될까요? 의심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엄마야. 돈 준비됐어. 정말? 고마워, 엄마. 언제 줄 수 있어? 언제든 좋아. 내가 편한 시간에 만나자. 그럼 내일 어때? 우리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 알았어. 몇 시에?
이씨, 괜찮아?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돈을 건네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뒤척였어요. 정말 잘하는 걸까? 이 선택이 맞을까? 새벽 3시 결국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여보, 제가 잘하는 거죠? 우리 딸 믿어도 되죠? 남편 사진에 대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현금을 인출하러 왔어요. 1억 원을 현금으로 뽑으려고 했습니다. 창구에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요.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억 원을요? 고액이라 미리 예약하셔야 하는데요. 예약 안 해도 되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나왔어요. 고객님,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시겠다고요? 네. 무슨 용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고액 현금 거래는 보고 의무가 있어서요. 가족한테 줄 돈이에요. 그렇군요.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습니다. 지점장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금을 준비하겠습니다. 30분쯤 기다리니 직원이 나왔습니다. 큰 가방에 돈을 담아왔어요. 1억 원입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돈을 확인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빽빽이 쌓여 있었어요. 무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방이 정말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딸과 만나기로 한 공원이었어요. 2시에 도착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빨갛고 노란 잎들이 나무에 가득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딸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니 딸이 나타났어요. 오늘은 며칠 전보다 좀 나아 보였습니다. 화장도 했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어요. 엄마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딸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꺼냈어요. 여기 있어. 엄마, 정말 고마워. 딸은 가방을 받아 열어봤습니다. 돈다발이 보이자 눈이 커졌어요. 현금이야? 응. 내가 급하다고 해서.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딸은 가방을 자기 가방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 순간 딸의 가방 안쪽에서 명함이 살짝 보였어요. 로열 스파 웰리스 클럽. 금색 글씨로 화려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대표 윤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표? 딸이 대표라고요? 저는 의아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사업 명함이겠거니 생각했어요. 미정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응, 엄마.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그럼 엄마한테 큰 집도 사드릴게. 여행도 보내드릴게. 약속해. 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혁이는 잘 지내? 응, 잘 지내.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만나지만. 그래, 부부는 자주 만나야 하는데. 알아, 엄마. 곧 좀 나아질 거야. 사업이 안정되면 시간이 날 거야. 우리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계속 사업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얼마나 많은 회원이 있는지, 얼마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딸의 말이 진실일까?
정말 사업이 잘 될까? 엄마, 이제 가봐야 해. 오늘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가. 딸은 일어나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건강 챙겨.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응, 엄마도. 딸은 손을 흔들며 공원을 나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딸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딸은 큰 길로 나가 택시를 탔습니다. 검은색 택시였어요. 택시가 출발하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공중에서 춤을 췄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억 원. 평생 모은 돈. 그 돈을 딸에게 줬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일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이 정말 그 돈을 사업에 쓸까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까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제가 잘한 거죠? 딸을 믿는 게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딸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딸은 잘 지내고 있을까? 사업은 잘 되고 있을까? 어느 날 시장에서 최비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럼요. 무슨 일이에요? 최비서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장님 따님 말인데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미정이가 왜요? 최비서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강남 쪽 갔다가 봤는데 따님이 그 스파에 자주 드나들더라고요. 로열 스파였나? 거기가 요즘 소문이 안 좋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문인데요? 사람들 돈 받아서 투자한다고 하고는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요. 제 친구 딸도 거기 회원이었는데 요즘 돈 돌려달라고 난리래요.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뭐 소문이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그냥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따님이 거기서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확인해 볼게요. 최비서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자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로열 스파, 투자 사기, 연락 안 됨, 2천만 원 피해.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우리 딸이 이상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손님들이 들어왔지만 저는 제대로 응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사장님, 김치 주세요. 네. 아, 네. 얼마나 드릴까요? 1kg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괜찮아요. 잠깐 정신이 없어서요. 저는 애써 웃으며 김치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켰어요. 검색창에 로열 스파 웰니스 클럽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가장 위에 있었어요. 화려한 사진들과 함께
웰니스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선택, 로열 스파 웰니스 클럽. 프리미엄 스파, 피트니스, 건강 상담을 한 곳에서 회원 모집 중. 홈페이지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전문적인 느낌이었어요. 사진들도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다가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VIP 투자 회원 모집, 높은 수익률 보장, 월 5% 이상 수익, 원금 보장,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월 5%? 원금 보장? 저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건 너무 높은 수익률 같았어요. 은행 이자도 1년에 2-3%인데 월 5%라니. 더 검색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로열 스파 피해라고 검색했어요. 몇 개의 글이 나왔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이었어요. 로열 스파에서 돈 날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사기인 것 같습니다. 로열 스파 투자금 돌려받을 방법 없나요?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2달은 수익금을 받았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로열 스파 피해자 모임 만듭니다.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함께 대응합시다. 제 연락처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글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사람들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돈만 받고 잠적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일에 연루되었단 말인가요? 더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도 있었어요. 강남 웰니스 클럽 투자 사기 의혹. 피해액 추정 10억 원 이상. 경찰 수사 착수. 기사는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로열 스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로열 스파 웰니스 클럽이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월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했으나 2-3달 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둘러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정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 급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에 떨며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 어제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무슨 일이야? 저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받았어요. 미정아, 너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야?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인터넷에 로열 스파 관련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 사기라는 글도 있고 피해자들이 돈을 못 받았다는 글도 있고. 너 혹시 이상한 일에 휘말린 거 아니야? 엄마, 그거 다 오해야. 경쟁 업체에서 퍼뜨린 악성 소문이야. 우리는 정당하게 사업하고 있어. 정말? 그럼 왜 사람들이 돈을 못 받는다고 하는 거야? 그건 일부 회원들이 규정을 어겨서 그런 거야. 우리가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오해해서 소문을 낸 거야. 딸의 말은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어요. 미정아,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혹시 무슨 문제 있으면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미정아, 잠깐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자 어머니 맞으시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로열 스파 피해자 모임 대표 김철수라고 합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요? 네. 혹시 따님 윤미정 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제 딸이 무슨 일인가요? 따님 부부가 운영한 로열 스파 웰리스 클럽에서 대규모 투자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액만 20억이 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20억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지금 고소 준비 중입니다. 따님과 따님 남편 장동혁 씨가 공동으로 이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잘못 아신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계좌 내역, 계약서, 녹취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따님한테 돈을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억. 제가 며칠 전에 건넨 1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따님이 어머니 명의로 투자금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저희와 함께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 좀 해볼게요. 어머니, 시간이 없습니다. 따님이 곧 도주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남자는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종이에 휘갈겨 적었어요. 어머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 고개를 묻었어요. 20억, 투자 사기, 피해자들, 도주 가능성,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딸이 사기꾼이라고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속였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인터넷 글들, 뉴스 기사, 피해자 모임 대표의 전화. 모든 게 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딸이 정말 이런 짓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못 키운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어떡하면 좋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요한 어둠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딸이 다닌다는 그 스파를 찾아가서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가게는 오늘 하루 쉬기로 했어요. 휴무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딸이 정말 사기를 쳤을까요? 강남역에 도착해서 인터넷에서 찾은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로열 스파 웰리스 클럽이 있는 빌딩이었어요. 높은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20층짜리 빌딩이었어요. 로열 스파는 15층에 있다고 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크리스털 샹들리에. 화려한 인테리어였어요.
경비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15층 로열 스파에 가려고요.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차림새가 이 고급 빌딩과 어울리지 않았나 봅니다. 예약 없이는 출입이 어렵습니다. 제 딸이 거기서 일하는데요. 잠깐만 만나고 올게요.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미정입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윤미정 씨요. 잠시만요. 경비원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15층입니다. 윤미정 씨 어머니라는 분이 오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요? 제 딸인데 왜 못 만나요? 죄송합니다. 위에서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딸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제 딸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엄마가 왔다고요.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딸을 만나러 온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이러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비원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빌딩 밖에 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15층? 저 위에 딸이 있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다시 들어가자. 이번에는 경비원 몰래 로비를 다시 관찰했습니다. 경비원은 출입구에만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로비 안쪽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를 노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들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봤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막지 못했어요. 저는 재빨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로열 스파 웰리스 클럽이라는 금색 간판이 보였어요. 유리문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데 잠겨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내부는 화려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고급스러운 소파, 큰 리셉션 데스크. 하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영업 중인 곳인데 왜 사람이 없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똑똑.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문들도 있었어요. 화장실, 비상구, 그리고 직원 출입문이 보였습니다. 직원 출입문으로 가봤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열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였습니다. 긴 복도에 여러 개의 문이 있었어요. 상담실, 휴게실, 사무실. 한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몇 개가 있었고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공동대표 윤미정, 장동혁.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딸이 정말 이곳의 대표였어요. 그것도 사위와 함께.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살펴봤어요. 투자자 명단. 엑셀로 정리된 명단이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투자 금액. 명단을 쭉 내려가며 봤습니다.
10명이 넘었어요. 투자 금액은 작게는 1천만 원부터 크게는 5억까지. 총액을 계산하니 23억이 넘었습니다. 그 옆에는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해외 계좌 송금 내역.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들춰봤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방콕, 두바이. 여러 나라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어 있었어요. 금액을 보니 10억, 5억, 3억. 거액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송금이 이루어졌더군요. 가장 최근 송금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계약서, 투자자들과 체결한 계약서였어요.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본 계약은 투자자와 로열스파 웰리스 클럽 간의 투자 계약이다. 투자자는 투자금을 납입하고 로열스파는 월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은 언제든 회수 가능하다. 월 5% 수익 보장. 원금 회수 가능.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조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알았어요. 이건 사기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더 많은 서류가 있었어요.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도장, 그리고 여권 사본이 있었습니다. 여권 사본을 봤습니다. 딸과 사위의 여권이었어요. 그리고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10월 30일 오전 6시 15분 출국. 방콕행. 최종 목적지 두바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이 10월 27일이었습니다. 3일 후면 딸이 도망가는 거였어요. 거기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섰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이 날카로웠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남자는 제 팔을 잡으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놔주세요. 저는 제 딸을 찾아온 거라고요. 윤미정이 제 딸이에요. 따님은 여기 없습니다. 나가세요. 남자는 저를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어요. 제발요. 제 딸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모릅니다. 다시 오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남자는 저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를 밀어 넣었어요. 나가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정말 사기를 쳤습니다. 23억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저는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저는 겨우 일어나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밖은 차가웠습니다. 가을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어요.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딸이 사기꾼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을 속이고 수십억을 가지고 도망가려 했어요. 그리고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1억 원. 제가 며칠 전에 건넨 1억 원도 이 사기의 일부였던 거예요. 저는 속았습니다. 제 딸에게 속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어둔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투자자 명단, 해외 송금 내역, 출국 일정.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딸을 경찰에 넘기는 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삶도 제 딸 때문에 망가졌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우리 사무실에 왔었어? 경비가 그러던데. 왜 와? 미리 연락하지.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잠시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딸을 만나서 자수하라고 설득해야 할까요? 새벽 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딸이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았어? 걱정했잖아. 미정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정아, 너 정말 사기친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 사무실 갔었어. 서류 다 봤어. 투자자 명단, 해외 송금 내역, 출국 일정. 다 봤어. 엄마, 미정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수십 명의 사람들을 속였어? 23억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엄마, 그건 오해야. 무슨 오해야? 증거를 다 봤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사람들을 속인 거야? 그게 내 변명이야? 엄마, 나도 처음에는 정말 사업을 하려고 했어. 근데 돈이 계속 필요했고, 어느새 이렇게 됐어. 딸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미정아, 지금이라도 자수해. 경찰에 가서 다 털어놔. 그래야 형량이라도 줄어. 자수? 엄마, 나 감옥 가면 어떡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내 인생보다 내가 망친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해. 그 사람들은 어떡하고. 엄마는 항상 그래.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잖아. 나는 내 딸이야. 딸은 울부짖었습니다. 미정아, 제발 자수해. 엄마가 부탁이야. 싫어. 나는 안 자수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 모임 대표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영자입니다. 윤미정 어머니요. 아, 어머니. 생각 정리되셨습니까? 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피해자 모임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자 어머니. 김철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따님한테 돈을 얼마나 빌려주셨습니까? 1억. 그리고 제 계좌에서 모르게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총 1억 3천만 원이네요.
어머니도 피해자십니다. 김철수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투자자 명단이었어요. 박영자 1억 3천만 원. 어머니 이름으로 투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따님이 어머니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한 적이 없어요. 딸을 도와준 거예요.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투자금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따님이 교묘하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김철수는 다른 서류들도 보여줬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 계약서, 녹취록. 따님과 사위 장동혁 씨는 3년 전부터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로열 스파는 겉으로는 웰니스 클럽이지만 실제로는 폰지 사기였어요. 폰지 사기요? 네.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방식입니다. 처음 몇 달은 수익을 주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고 소문을 듣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수익을 줄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주범들은 돈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따님 부부는 모은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곧 출국할 예정입니다. 10월 30일이요. 방콕행이요.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봤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철수는 사진들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머니, 이걸 경찰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딸을 경찰에 넘기는 건 너무 힘든 결정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5억을 잃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투자했어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친정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중년 남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노후 자금 2억을 날렸습니다. 이제 70살인데 다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돈을 투자했다가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3천만 원이었는데 어머니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이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어요. 어머니, 따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뿐입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김철수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용기 있는 결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이 무거울 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따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요.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딸네 아파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보면 안 될까요? 딸을 설득해보고 싶어요. 어머니, 위험합니다. 따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괜찮아요. 제 딸이에요. 엄마 말은 들을 거예요. 김철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혹시 위험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딸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딸이 사는 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2003호. 딸의 집이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615. 남편 생일이었어요. 딸깍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현관에 신발이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신발이었어요. 집에 있는 거였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캐리어 2개가 현관 옆에 놓여 있었어요. 짐을 싸놓은 모양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여권, 항공권, 통장. 항공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방콕행. 10월 30일 오전 6시 15분. 모레였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줘. 사위 동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소파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나왔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척한 얼굴, 지친 표정. 제 딸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어요. 딸은 물을 가지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침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짐은 다 쌌어? 응, 거의 다 했어. 모레 새벽만 되면 끝이야.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 혹시 공항에서 잡히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다 계획대로야. 출국 심사 통과하면 끝이야. 엄마는 어떻게? 엄마가 우리 사무실 왔었다며.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 나가면 끝이야. 그래도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아? 미안하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살아야지.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아는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 통장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저를 말하는 건가요? 다 비워왔어. 3천만 원 더 빼냈어. 이제 그 여자 통장에는 몇십만 원밖에 안 남았을 거야.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했어. 그 돈도 다 우리 거야.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돈이었잖아. 맞아. 이제 끝이야. 방콕 가면 새 삶 시작하는 거야. 아무도 우릴 못 찾아. 미정아, 우리 정말 괜찮을까? 경찰이 쫓아오는 거 아니야? 괜찮아. 증거는 다 없앴어. 서류도 다 태웠고 컴퓨터도 포맷했어. 우리를 잡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그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어. 자기들이 욕심부려서 투자한 거야. 우리 잘못 아니야.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잖아. 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파 뒤에서 일어섰습니다. 미정아.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나왔어요. 엄마. 딸은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처음부터 다 들었어. 내가 한 말 전부 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미정아, 엄마를 그 여자라고 불렀어? 엄마 돈을 훔쳐서 도망가려고 했어? 엄마, 오해야. 나는 오해가 아니야. 다 들었다고. 내가 한 짓 전부 다 알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동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설명할게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23억을 가지고 도망가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잘못돼서. 사업? 이게 사업이야? 이건 사기야. 범죄라고. 저는 동혁을 노려봤습니다. 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제발 이해해줘. 나도 처음에는 정말 사업을 하려고 했어. 근데 돈이 자꾸 필요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속인 게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엄마, 나도 힘들었어. 압박이 너무 심했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엄마까지 속인 거야? 엄마 돈까지 훔친 거야? 그건 미안해.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엄마한테 올 돈이잖아. 뭐? 저는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유일한 자식이잖아.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돈 다 내 거잖아. 그래서 미리 쓴 거야. 저는 딸의 얼굴을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내가 내 딸이야?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정말 내 딸이야? 딸은 뺨을 만지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나도 이해받고 싶었어. 엄마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 더 나은 삶을 원했던 게 뭐가 잘못이야? 더 나은 삶? 남의 돈을 훔쳐서? 그게 더 나은 삶이야? 엄마는 몰라.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지.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었어. 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엄마는 가난했어. 하지만 정직하게 살았어. 남을 속이지 않았어. 정직? 정직하게 살아서 뭐가 남았어? 낡은 집, 낡은 가게, 그게 다잖아. 그래도 떳떳했어.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았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는 달라. 나는 성공하고 싶었어. 돈 많이 벌고 싶었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성공? 이게 성공이야? 수십 명의 인생을 망치고 엄마를 속이는 게 성공이야?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어요. 미정아, 지금이라도 자수해. 경찰에 가서 다 털어놔. 그래야 형량이라도 줄어. 자수? 웃기지 마. 나는 안 자수해. 우리는 모레 출국할 거야. 내가 출국하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가 어떻게?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딸은 비웃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딸과 동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설마. 너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쩔 수 없어.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 엄마, 나 내 딸이야. 어떻게 날 경찰에 넘겨? 너는 내 딸이기 전에 범죄자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혁이 제게 달려들었어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나, 놓으라고. 우리는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딸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나를 선택할 거야. 딸은 휴대폰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미정아, 그거 돌려줘. 싫어. 엄마, 그냥 가.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안 돼. 나는 너를 막을 거야. 어떻게? 휴대폰도 없는데? 저는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를 놔줘. 죄송합니다. 동혁은 저를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소파에 앉혔어요. 여보, 어떻게?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 일단 어머니를 여기 묶어둬야 해. 모레까지만. 묶어둔다고?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출국하기 전까지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가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정아,
너 정신 차려. 엄마를 가두겠다고? 엄마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모레까지만 여기 있어. 우리가 출국하면 풀어줄게. 미정아.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동혁과 함께 저를 안방으로 끌고 갔어요. 엄마, 여기서 좀 있어. 음식이랑 물은 갖다 줄게. 딸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며 문이 잠겼어요. 미정아, 문 열어. 미정아.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딸이 저를 가뒀습니다. 저를 감금했어요. 방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20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수는 없었어요.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미정아, 제발 문 열어. 엄마 좀 나가게 해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2시간.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먹어. 미정아, 제발. 엄마, 얘기는 나중에 해. 일단 먹어. 모레까지만 참아. 딸은 음식을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잠겼어요. 저는 음식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창문을 다시 봤습니다. 20층. 너무 높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찔했어요.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딸을 막아야 했어요. 저는 침대 시트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찢기 시작했어요. 긴 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시트 여러 장을 찢어서 이었어요. 긴 밧줄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밧줄을 창문 손잡이에 묶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내려뜨렸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짧았어요. 아래층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옷들을 꺼내 묶기 시작했습니다. 바지, 셔츠, 이불, 무엇이든 묶었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긴 밧줄을 만들었어요. 창문에 묶고 내려뜨렸습니다. 이번에는 19층 창문까지 닿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타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65세의 몸으로 관절염이 있는 무릎으로 이 밧줄을 타고 내려간다고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잡았어요. 창문 밖으로 다리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여보,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남편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잡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밧줄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아! 저는 소리를 참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계속 내려갔습니다. 19층 창문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베란다에 난간이 있었어요. 난간을 잡았습니다. 밧줄에서 손을 떼고 베란다로 올라갔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방에서 탈출했어요. 19층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비어 있나 봅니다. 저는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층, 2층, 3층. 한 층씩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였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갔어요. 큰 길에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경찰서요.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였어요. 당직 경찰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딸이 사기를 치고 있어요. 모레 새벽에 도망가려고 해요. 막아주세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저를 의자에 앉혔어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로열 스파 23억 피해 10월 30일 출국 딸이 저를 감금한 것까지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를 불렀어요. 잠시 후 형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강력계 김형사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딸네 아파트에서 본 서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형사는 사진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말요? 제 딸을 막을 수 있나요? 네. 출국 정지 신청을 하고 내일 아침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에도 통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진술했습니다. 딸이 돈을 빌려간 과정,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일, 로열 스파 사무실에서 본 것들, 그리고 어젯밤 딸의 집에서 들은 대화까지. 조사가 끝날 무렵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용기 있는 결정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따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님도 동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이 체포되는 모습을 봐야 할까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경찰차 몇 대가 딸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저도 함께였어요. 경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니 경찰들이 나왔습니다. 딸과 사위를 데리고 나왔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정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은 울먹였습니다. 경찰들이 딸을 경찰차에 태웠어요. 사위도 다른 차에 탔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딸을 태운 차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딸이 떠났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딸과 사위는 구속됐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딸을 바라봤어요. 딸은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풀려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미정, 장동혁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로열 스파 웰니스 클럽을 운영하며 투자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총 53명, 피해액은 23억 원에 달합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은 몇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매번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어요. 드디어 선고 날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미정, 징역 5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 장동혁, 징역 7년 및 벌금 15억 원.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 됐다.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한 푼도 못 건졌을 겁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어머니도 피해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해외 계좌에서 일부 돈을 회수했거든요. 다른 분들이 먼저 받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김철수에게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던 날 시장 사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박 사장님 다시 열어서 다행이에요. 힘내세요, 사장님. 최 비서도 왔어요. 박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딸이 교도소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변명할 자격도 없어.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나는 욕심이 많았어. 더 좋은 삶을 원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속였어. 엄마까지. 나는 최악의 딸이야. 하지만 엄마, 나 여기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 언젠가 나가면 엄마한테 용서를 구할게. 평생 갚아나갈게. 엄마 사랑해.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어요. 저는 가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가 가게에 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갈치조림 하나 주세요. 저는 갈치조림을 포장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김철수는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준 상처도 결국 가족이 치유해야 한다는 걸. 딸은 여전히 제 새끼입니다.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엄마니까요. 저는 오늘도 웃으며 살아갑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반찬을 만들고 하루를 보냅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저도 계속 살아갑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